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100일 버티면 1000만원.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이 말. 내가 이 역 같은 방 안에서 멍청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이다. 정신 나간 유튜버 한 놈이 저 따위 것을 직접 시험하겠다며 공고를 냈을 때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미친 작자는 진심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작은 매트리스 하나, 침구루 세트, 책상에 의자, 그리고 어설픈 칸막이만 쳐져 있는 욕실 겸 화장실엔 변기 하나, 샤워기 하나. 입구 아래에는 음식을 넣어줄 목적인지 구멍이 하나 나 있었고, 입구 외엔 잠겨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차라리 감옥이 더 고급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모양새였다. 말이 100일이지 딱 100일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게 밥줄이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게 충분히 나오겠다 싶을 때까지만 할 겁니다. 10만 유튜버랍시고 뺀지라니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 놈이 겉들막거리면서 설명했었다. 보통이라면 이따위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놈은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턱하니 5만원권 200장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콘텐츠 마무리되면 현금으로 바로 드릴게요. 이게 대박 터져야 저도 돈 버니까 자극적으로 갈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못 받으시는 거 알죠? 끝까지 참으실 수 있음 돈 싹 챙겨 가시고 못하겠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쇼맨십 따위는 내 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누워있다가 잠들었다. 침대 벽으로 가만히 귀를 대면 멀리서 TV 소리 비슷한 것도 들을 수 있었다. 아마 그놈이 지내는 곳에 TV를 켜놓은 것 같았다.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라디오 삼아 듣기도 하고 정 심심하면 운동이라도 하면서 어찌어찌 3일을 견뎌내자니 그놈은 나에게 슬슬 장난질을 시작했다. 슬슬 적응됐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첫 번째. 테마는 올드보이입니다. 방 안에 있던 작은 스피커에서 들려온 그놈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그날부터 모든 식사는 군만두가 되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툴툴 거렸을 뿐이지만 일주일 내도록 군만두만 나오다 보니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놈이 원하는 대로 지랄 방황을 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썩 내키지 않아 겉으로 나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군만두를 씹어 삼켜댔다. 아무리 그래도 100일 동안 군만두만 주진 않을 것 같으니 곧 이 테마란 것이 끝나고 다른 게 올 게 분명했다. 내 예상이 맞다면 바로 오늘, 7일이 지난 오늘 새로운 테마로 바뀔 것이다. 방 안의 벌레떼를 풀어버리고 미스트 테마라고 하진 않을까. 끔찍한 상상을 하며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다. 잘 버티시네. 저 같으면 3일 만에 때려쳤을걸요.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로써 군만두랑은 이별이네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의 행군 두 번째. 두 번째 테마는 체인소맨입니다. 체인소맨? 그게 뭔지 난 알 수 없었다. 다만 방 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하드보드지로 어설프게 만든 톱날 같은 걸 머리에 단 놈이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식사는 식빵? 장난하나 씨. 봉지째 틱하고 놓여있는 식빵을 보고 확 열이 뻗쳤지만 역시나 티내지 않기로 하고는 식빵 하나를 꺼내 물고 강아지 머리에 붙은 이상한 걸 떼어냈다. 목걸이에 포치타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 이 녀석 이름인 것 같았다. 적어도 덜 심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식빵을 뜯어 입에 넣었다. 식빵으로 유명한 것도 그럭저럭 7일이 지났다. 강아지와 친해진 덕에 시간이야 빨리 갔지만 문제는 2주 동안 너무 부실한 식사를 한 탓인지 몸이 엉망이 되는 듯했다. 소화도 되지 않고 기운도 없다. 그나마 강아지는 항상 열려있는 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료와 물을 따로 챙겨 먹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슬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100일간 어찌 버텨서 돈을 받아봐야 산송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고민은 금세 해결되었다. 와, 진짜 잘 버티신다. 잼도 없이 그게 넘어가요? 아무튼 잘 버티셨으니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는 악마와의 계약입니다. 지금 악마들이 포치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포치타를 악마들에게 바친다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일주일 내내 고기가 듬뿍 든 영양 만점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치지 않으면 다시금 포치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식빵으로 지내야 합니다. 얄팍한 수를 쓰네. 작게 중얼거리며 빛이 웃어 보였다. 강아지 목숨을 담보로 하다니 유튜브 컨텐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뻔하대 뻔하다. 난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다. 악마들에게 바칠게요. 곧바로 대답하는 게 예상 외였는지 녀석은 잠시간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간신히 대답하고는 문 아래 작은 구멍으로 강아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럴싸하게 뚜껑까지 덮인 식사가 나왔다. 벌써부터 방 안 가득히 고기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내 예상이 맞는 모양이었다. 기대를 한 채 뚜껑을 열어보자 역시나 먹음직한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고기 한가운데는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포치타 안심 스테이크. 역시 웃음기 어린 얼굴로 팻말을 떼어버린 다음 주저없이 칼과 나이프를 들었다. 난 고기를 썰어 주저없이 고기를 썰어 먹는 내 모습을 보며 그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해질 지경이었다. 물론 정든 강아지 고기를 먹으며 미친놈처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유튜브 컨텐츠라면 믿지 않고서야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고깃 덩어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그런 척 연출할 뿐. 아마 고기와 팻말을 보고서 멘탈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한 모양인데 절대 저놈 손아귀엔 노란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 만족한 식사를 마친 덕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이후로 일주일간은 불쌍할 정도로 어설프고도 처절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포치타 다리구이라던가 포치타 등심 돈가스, 라는 씨알도 안 먹힐 요리들이 나왔고 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치웠다. 이제 슬슬 녀석이 불안해졌을 테니 뭔가 강한 게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벽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스피커가 울렸다. 이제 다음 테마입니다. 그 전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 아래의 구멍으로 강아지가 뛰어들었다. 감동의 재회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호들갑 없이 강아지를 들쳐안고 쓰다듬었을 뿐이었다. 마음이 급했는지 녀석은 곧바로 말했다. 다음 테마는 마션입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궁금했던 문이 드디어 열렸다.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간 그곳은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제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셔야 합니다. 감자만 드리면 너무 정없으니까 다채롭게 준비해봤어요. 잘 키우셔서 신선하게 드시면 됩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 감자 화분 몇 개에 고추, 오이, 상추, 가지, 토마토, 호박에 당근, 화분까지. 야채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물이나 져가면서 따먹으면 된다지만 조리기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생식이라니. 어이가 없을 노릇이었다. 이쯤 되니 슬슬 오기가 생겼다. 그래 이 새끼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아, 이건 너무 개같은데? 생오이를 씹어먹다 보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강아지야, 때 되면 구멍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온다지만 나야 꼼짝없이 이따위 것들로 연명해야 했다. 감자는 아직 너무 작아서 먹기가 어려웠고 당근과 호박은 역해서 먹을 게 못 되었다.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먹히는 상추와 고추, 오이 따위로 버티고 있지만 이 빌어먹을 놈의 야채는 먹어봐야 금방 배가 꺼져버린다. 내가 여기 나가면 이따위 것들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나마 지금껏 그 망할 유튜버 놓은 계획을 다 망쳐놓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앞으로도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보려 애쓰겠지만 그것들 역시 이 악물고 버텨볼 심산이었다. 이제 슬슬 그 역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되었다 싶었지만 어째 하루 종일 조용했다. 아무래도 다음 테마가 대충 뭔지 알 것 같았다. 나한테 불안감을 주려는 심산이다. 스피커로 설명하지도 않고 뭔가 상황 변화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의심과 함께 불안에 떨어댈 것이고 호들갑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 것일 터였다.
하지만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놈이 제 풀에 지쳐 마이크를 잡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줄 셈이었다. 그래, 이쯤 되니 똥줄 타지? 어디 한번 더 뭐같이 굴어봐. 어찌되나. 작게 중얼거리고는 여유롭게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목구멍을 통해서 역류하려는 당근을 억지로 되삼키고는 입 안으로 수돗물을 잔뜩 밀어넣었다. 벌써 며칠이나 더 지났는데도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제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억지로 가지와 당근을 우겨넣고 있었다.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수 없다. 절대 져주지 않는다. 이 녀석도 생각이란 게 있다면 먹을 거로 사람을 극한으로 내몰진 않을 테니 곧 멀쩡히 먹을 것을 넣어줄 것이다. 밥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된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는 위안 삼아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어째 가벼운 것이 강아지도 제법 살이 빠진 듯했다. 사료가 줄어든 것일까?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내가 먹는 걸 달라는 듯 보채기도 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아지 구멍을 살펴볼까 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놈이 원하는 걸 테니 참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이 거지 같은 채소 지옥도 끝날 터였다. 그때까지만 차분하고 진중하게 기다리면 된다. 야, 이 새끼야! 너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뭘 찌그러면 밥은 제대로 먹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미 방 안엔 과실은커녕 작물의 뿌리까지 전부 씹어삼켜 채웠다. 수돗물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가져다 버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먹을 걸 달아 소리쳤지만 반응은 없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강아지까지 피골이 상접해 갔기 때문에 납작이 엎드려 구멍으로 밖을 보니 어두운 공간에 빈 사료 그릇과 말라버린 물그릇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이미 이건 유튜브 컨텐츠를 할 수가 없다. 너, 이 새끼 나 엿먹이려고 그러지? 진짜 엿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거 열어. 안 열어?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쳐도 여전히 조용하다. 기운이 다한 난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다. 그래, 쓸데없이 기운 뺄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자. 이 새끼도 언제까지고 모른 척 하진 않을 테니. 근데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슬쩍 눈을 내려 내 발치에서 힘없이 웅크린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저건 정말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저걸 잡아먹으려 한다면 놈이 뭔가 하려 들겠지. 만약 그래도 반응 없으면? 그럼 진짜 잡아먹어버리겠단 각오를 다지고는 슬슬 눈을 감았다. 우선 자자. 자고 나서 생각하자. 웅얼거리는 뉴스 소리를 뒤로한 채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활동하던 임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임모 씨가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 공원을 걷고 있었다. 헌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날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녔던 중학교를 들먹이며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땡땡 중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난 가까이에서 보게 된 그의 모습에 필요 이상으로 경계했다. 말투 또한 낮게 깔려 음침했다. 행색과 목소리만 들어보면 영락없는 범죄자 같았다. 야, 너 경준이 맞지? 나야. 나 모르겠어? 그 수상한 사내는 불쑥 내 이름을 입 밖으로 던지며 친한 척을 했다. 설마 동창인가? 우연히 길에서 동창생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난처하기도 하다. 길에서 갑작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동창을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 반가운 일이겠지만 만약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색하고 난처해진다. 안타깝게도 지금 내 상황은 후자였다. 아, 모를 리가 있냐? 너 많이 변했다. 근데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말로 몰라서 몰랐다고 말했다가는 날 알아봐준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더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는 척을 해야 했다. 그렇게 모두 기억한다는 듯 친구를 맞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추억들을 끄집어내어 짜맞추어야 한다. 더욱이 이렇게 험악한 얼굴을 가진 동창생을 못 알아보면 장난으로라도 맞는 수가 있으니 필사적으로 아는 척을 해야 한다. 와, 내 이름도 잊어버렸어? 실망이다. 준영이, 김준영. 김준영. 사실 준영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흔하기에 중학교 다닐 때 두세 명쯤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헌데 아직 이름만으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10년 전에 다녔던 중학교 때를 떠올리자니 머리가 쥐가 날 듯 아팠다.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듣고 기억해낸 척은 해야 했다. 나는 크게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아봤다는 신용을 했다. 춘영이, 알지? 이제 기억난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야, 한 번에 못 알아보냐? 나는 경준이 너 한 번에 알아봤는데. 준영의 얼굴에서 섭섭함이 묻어나왔다. 나 역시 정말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미안하다. 그나저나 이게 얼마만이야?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나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다. 역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중학교 1학년 마지막 학기에 전학 갔는데? 순간 아차 싶었던 나는 재빨리 아무 말이나 지어서 둘러댔다. 아, 착각했다. 걔는 조준영이었다. 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 미안. 경준아,
진짜 기억 안 나? 너랑 나랑 잘 놀았었는데. 준영의 말에 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떠올랐다. 과학실에 있던 인체 모형 부서뜨린 놈 누구야? 방금 전에 너희 반이 과학실에서 수업했지? 너희 반에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과학 선생님이 뇌가 반쯤 날아간 머리 모양을 들고 소리쳤다. 선생님의 호통에 일순간 우리 반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빨리 나와. 안 그러면 단체 기합이다. 선생님의 호통에 교실 유리창마저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학생들은 그제서야 범인을 색출해내기 시작했다. 야, 누구야? 빨리 좀 나가. 빨리 졌어해.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주변이 시끄러웠다. 순간 선생님께서 교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학생을 지목했다. 바로 내 짝꿍 준영이었다. 너야? 나와. 선생님이 준영이를 가리키며 검지를 까딱이자 준영은 빡빡 깎은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자신의 면전에 있는 준영에게 머리 모양을 건넸다. 준영은 머리 모양을 두 손으로 받았다. 순간 준영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뒤이어 양손으로 번갈아 준영의 빡빡 민 머리통과 뺨을 마구 내리쳤다. 준영은 선생님께 맞다가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준영은 이성을 잃었는지 선생님을 노려봤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준영의 모습이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치켰어? 선생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영이를 더욱 세게 쳤다. 뺨을 때리던 손바닥은 어느새 묵직한 주먹으로 바뀌었고 잠자코 두었던 구두발까지 동원해 준영이를 짓밟았다. 그런 선생님의 구타에 준영이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점점 일그러졌고 한참 뒤 사물함에 얼굴을 부닥치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물함에 찍힌 준영이의 얼굴엔 검붉은 피가 흘렀고 선생님은 놀라서 재빨리 준영이를 들쳐매고 양호실로 향했다. 아, 기억났어, 진짜로. 과학 선생님한테 맞았던 김준영, 맞지? 나는 떠오른 기억에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쟤, 이제 알아보냐? 그리고 과학 선생님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근데 지금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사실 별다른 약속 없이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준영이를 기억해낸 지금은 더 이상 어색할 필요가 없었기에 난 들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덧붙여 내 기억 또 다른 부분을 듣고 싶기도 했다. 준영이가 맞은 그날의 기억을.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난 준영에게 최근 근황부터 마음속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과거의 추억이 별로 없을 뿐이지 10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나와 준영이는 친숙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친했었나? 소주잔을 들이밀며 준영에게 물었다. 준영은 내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짓더니 소주잔을 들이켰다. 친했었지. 왠지 준영의 말에 가시가 있었다. 친했었지? 지금은 친하지 않다는 말인가? 물론 10년간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지만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아닌가? 친했었다니? 그럼 우리가 이제 안 친하다는 거야? 술 기운에 마음속의 말이 튀어나왔다.
기억 안 나냐? 나 과학 선생님한테 맞고 나서 우리 서먹해졌어. 준영이는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뒷이야기를 해주었다. 난 스르르 감기는 눈을 애써 뜨며 준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나는 인체 모형을 부수지 않았다. 선생님께 부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나를 두드려 팼다. 그날 싸대기를 처음 맞아봤는데 5대 정도 맞고 나서부터 기억이 안 난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끝없이 밀려오는 공포와 수치심에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네가 그런 게 아니었어? 난 준영이의 말을 끊고 물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였다. 난 그런 적 없어. 근데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넌 혹시 그날 누가 인체 모형 부쉈는지 알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내색하진 않았지만 준영이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도저히 눈을 맞추고 대답할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떨구며 얼버무렸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전 일이야. 누군지는 몰라도 걸리기만 해봐. 준영이가 살기어린 말투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를 두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린 한기를 느낀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건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의 과학 선생님은 바쁜 일이 있다며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웅성거렸다. 나 역시 옆에 있던 준영이와 수다를 떨었다. 순간 민식이라는 친구가 몰래 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더니 좌우로 살폈다. 야!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민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과학책과 필통을 챙기더니 불이 났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석이가 길을 트자 너나 할 것 없이 조르르 민식이를 따라 과학실에 나섰다. 그리고 나도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준영아, 준영? 계단을 오르는데 준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난 준영이를 찾으려 과학실로 돌아갔다. 닫혀있는 문을 열고 과학실에 들어가려는데 준영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먼저 가고 있었냐? 나는 너 찾았는데. 그래? 빨리 올라가자. 그때 살짝 열린 문 틈으로 산산이 부서진 인체 모양이 보였다. 그랬었나? 난 애써 찝찝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아마도 준영이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 아, 맞다. 경준아, 나 뭔가 기억났는데 손 좀 줘볼래? 왜? 나는 손을 쫙 펴고 준영이에게 보여줬다. 준영이는 내 손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내 검지손가락을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주병으로 내 검지손가락을 내리쳤다. 극심한 고통에 손가락을 부여잡았다. 식탁 주변에는 소주병의 파편들이 널브러졌고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나를 쳐다봤다. 그 사이 준혁이가 내 멱살을 부여잡고 말했다. 기억났어. 너 그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어.
넌 얼마 주면 사람 죽일 수 있겠냐? 갑작스러운 혁수의 말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녀석의 얼굴을 살폈다. 장난기 그득 담긴 얼굴을 보니 늘 하던 것처럼 실없는 소리인 것 같았기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나름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 난 1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내 대답이 우스웠는지 녀석은 코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이거 하여간 쫄보 새끼. 누가 샌니 새끼 아니랄까봐. 난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삼겹살을 잘랐다. 혁수는 소주와 함께 잘 익은 고기를 입안에 밀어넣고서 다시금 입을 열었다. 봐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이야, 돈. 돈이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 또 명예도 따라오는 거라고. 괜히 치면치려 하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묵묵히 가위질을 하면서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10년 지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마다 상당하게 껄끄러웠다. 야, 나봐.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보니까 어때? 사람이 때깔이 다르지 않냐? 돈 있지, 가오 있지. 또 이 동네에서 내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 있냐? 이렇게 살아야지. 넌 나한테 좀 배워야 돼. 그때 큰형님 밑에 들어가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냐. 떳떳하게 산다느니 어쩌냐 하면서 뭔 사업한다더니 그따위로 후줄근하게 사냐? 그때의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 하지만 혁수의 말대로 생활이 궁핍해지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다. 때문에 조금은 현실과 타협하기로 하고 혁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야, 이제라도 안 늦었어. 착한 척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돈부터 해결해야지. 너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자, 이거 받아. 혁수는 내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난 그냥 잔밀이나 좀 달라고 부탁한 건데. 야,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잔밀을 시키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한번 봐. 봉투를 열어보니 차용증 따위에 문서 몇 개가 들어있었다.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증명서류랑 차용증. 이자는 대충 다 받았고 남은 건 원금인데 수금이 좀 늦어져서 말이지. 다 합치면 대충 1억은 될걸? 뭐 내가 한 바퀴 싹 돌면 반나절이면 다 받게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다른 할 일이 많잖냐. 그러니까 이걸 너한테 싸게 넘긴다는 거지. 반도 아니고 딱 4천만 원에 이걸 넘겨주겠다 이거야. 당장 줄 필요는 없고 돈 받아서 천천히 주면 돼. 어때? 대충 계산해도 6천원 남지? 대박 아니야? 딱히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린 돈 정당하게 받는 거니까 너도 가오 안 상하고 난 또 친구 노릇하면서 번거로운 일 해결되니 서로 윈윈이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잘할 것 같았다. 이자로 충분히 이익을 본 뒤 더 이상 원활한 수금이 되지 않는 악성빚을 나에게 판다는 의미였다. 아예 배째라고 들어놓는 사람들은 다 뺐어. 좀 귀찮긴 하겠지만 늦든 빠르든 다 내줄 만한 사람들이니까 정중하게 부탁하든 겁을 주든 무릎을 꿇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너도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빚을 사온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좋은 기회가 됨을 부정할 순 없었다. 혁수가 올바른 녀석은 아니지만 친구를 등쳐먹거나 배신할 녀석도 아니다.
녀석의 말에 거짓이 없음은 분명했다. 결국 혁수가 나에게 4천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소개시켜준 셈이었다.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는다. 다소 불법적인 일까지 각오했던 나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야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 고맙다. 난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수금은 내 생각 이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강경한 대응은 필요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그저 조용히 찾아가서 얌전히 빚 얘기를 하기만 해도 다들 굽실거리면서 돈을 내줬다. 죄송합니다. 당장은 이것뿐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나머지도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닥달하기도 전에 그리 말하니 오히려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10일 만에 수금한 금액이 5천만 원. 또 남은 5천만 원을 받는데도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혁수에게 4천만 원을 넘기고 나서도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고스란히 남은 것이다. 6천만 원. 한 달 만에 6천만 원. 내 연봉보다 많은 돈을 한 달 만에 벌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싶어 일을 벌였지만 이쯤 되니 과거의 내가 한심해질 지경이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나만한 친구 없다니까. 얌전 떨고 살다가 돈 맛보니까 어때? 죽이지. 돈 좀 생겼으니 차도 좀 바꾸고 옷도 좀 빼입고 해야지. 다시 만난 혁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던 난 주저하며 말했다. 그래, 맞아. 네 덕에 살았어. 근데 혹시 이런 일 또 맡겨줄 거 있을까? 그치? 그걸로는 약간 부족하지. 돈맛이란 게 그런 거야. 찔끔찔끔 찍어 먹을 땐 모르는데 큰 돈 확 들어오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저번 같은 꿀 거는 별로 없고 조금 귀찮은 것만 남았어. 이거라도 가져가 볼래? 대신 더 싸게 넘길게. 난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혁수가 건네주는 서류들을 훑어보니 이 역시 대략 1억쯤은 되는 것 같았다. 틀어놓는 정도는 아닌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양반들이야. 좋은 말은 안 통할 거고 적어도 언성은 좀 높여야 될걸? 더한 짓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으면 가져가. 내가 이건 3천에 줄게. 대신 성금으로 줘. 난 고민하지 않았다. 3천 바로 송금해 줄게. 와, 벌써 다 받았다고 그걸?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혁수의 놀란 얼굴에 묘하게 뿌듯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럼 별로 힘든 건 없었어. 다들 순순히 잘 주더라고.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공갈 협박이나 기물 파손 같은 거친 방식을 다소 많이 써야 했다.
물론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 절대 그 선을 넘진 않았지만 확실히 강하게 나가는 것이 돈을 받기가 수월했다. 야, 이 새끼 이거 새님인 줄 알았더니만 완전히 악랄한 놈이었네. 너 이제 좀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악자까지 벌어서 화끈하게 쓰는 게 돈인 거야.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 권력이 따라온다. 너도 봤을 거 아니야. 빚 받으러 가면 다들 떨면서 굽신거리는 거. 그게 권력이고 힘이고 명예지. 뭐냐?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지금은 얼마 주면 사람 죽일 수 있겠냐? 그전처럼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다. 1억. 뒷수습만 해준다면. 뒷수습 안 되면 당연히 한참 더 받아야 되고. 아, 이 새끼 존나 철저하네. 재밌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던 혁수를 보며 나도 따라 웃었다. 한동안 웃던 난 잠시 후 미소를 지우고는 은밀히 말했다. 혹시 뭐 그런 건수 있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농담한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날 새끼네. 돈 맛보던 애가 완전히 미쳤어. 사람 죽이는 게 장난인 줄 알아? 정색하는 혁수를 보며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나도 농담이지. 농담이야. 다행히 혁수의 표정은 금세 풀렸지만 난 내심 아쉬움이 느껴졌다. 그래도 혁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나중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 난 깊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혁수는 오히려 질렸던 표정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다. 떳떳하게 사네. 어쩌네. 별 연병을 다 떨더니만. 돈 빌려간 놈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어떤 놈일까? 마치 너구리를 연상시키는 후덕한 인상의 대부업체 사장이 눈앞에 있는 청년에게 말했다. 많이 빌려간 놈?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지. 받을 돈이 많아지니 반대로 환영해줘야지. 갚지 않는 놈? 그것도 마찬가지. 애들 풀어서 어떻게든 갚게 만들면 되니까. 사장은 긴장한 채 앉아있는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마쳤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너 같은 놈들이지. 푼돈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도 없는 놈. 애들을 풀려고 했더니 받을 돈이 적어서 수지 타산에 안 맞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또 아깝단 말이지. 그 말에 청년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내 앞에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대로 약속 지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사장은 앞에 있는 서류처를 들여다보곤 말을 이었다. 원금 200만 원에 이자가 870만 원. 나같이 돈 운전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이 정도는 푼돈이지. 근데 이런 푼돈을 잘 관리해줘야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지. 그렇다고 이런 일에 애들 쓰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제법 큰 돈 빌려놓고 도망친 놈이 있는데 오늘 막 잡아왔지.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바빠서
이놈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이 번거로운 일을 대신 좀 해줘야겠어. 놈한테 돈만 받아내면 네놈 빚은 다 면제해주도록 하지. 면제라는 말에 청년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다. 받아내다니요? 제가 무슨 수로 받아내죠? 청년의 말에 사장은 말없이 지하실로 청년을 데려갔다. 두꺼운 철문이 달린 여러 방들이 있는 지하실은 피비린내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법인이 인륜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돈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장은 청년을 방 한 곳으로 들여보냈다. 그 방 한가운데는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각종 공구들과 날붙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봐, 여기서만큼은 돈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 네가 할 일은 저놈이 돈 뱉어낼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돼. 받아내는 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정성스레 괴롭혀주기만 하면 돼. 밤낮 가릴 것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청년은 의자에 묶여있는 남자와 테이블 위의 공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난 돈만 받으면 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곳에선 아무 문제 될 게 없으니까 죽이지만 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팔아치울 만한 곳은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그 말을 끝으로 철문이 닫혔다. 청년은 주저하며 묶여있는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입이 막혀있어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 남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을 마주본 순간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곤 한숨을 쉬었다. 눈을 마주치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잠시 고민하던 청년은 그대로 뒤를 돌아 철문으로 향했다. 저 후덕한 사장한테 못하겠다 말하고서 빌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근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무슨 수로? 청년은 작게 중얼거리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정신 차리자. 그렇게 쉽게 구할 돈 있었으면 이 시간까지 안 왔지. 200만 원도 못 갚아서 1,000만 원까지 불려놓고 무슨 수로 돈을 갚아? 청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을 갚아나갈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을 마련한다 해도 곧장 술집이나 도박으로 날려버릴 게 뻔했다. 청년은 다시 뒤를 돌아 테이블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었다. 청년이 나가려 하자 안심했던 남자는 청년이 망치를 집어들자 또다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어떤 짓이라도 해도 되지? 청년은 망치를 치켜 올리고 묶여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아까와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무어라 열심히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남자의 팔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뼈가 부러질 만큼 강하게 휘두른 건 아니지만 고통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더욱 격하게 발버둥쳤다. 이 한 번의 휘두름으로 인해 청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머뭇거림이 완벽하게 사라진 듯했다. 청년은 다시 망치를 들어올렸다. 그리곤 남자의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두들겨 대기 시작했다. 팔, 어깨, 다리, 발. 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청년의 마음속엔 이상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대던 청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남자의 온몸은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한두 군데는 부러진 듯했다. 청년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다 이내 테이블에서 길고 날카로운 바늘을 집어들었다. 들어보니까 제법 큰 돈을 빌렸다면서? 근데 딱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서 의자 손잡이에 묶인 남자의 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를 붙잡았다.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해. 그치? 누구는 돈 1,000만 원에 중내사내 하는데 그 큰 돈을 그냥 꿀꺽 하려고 했단 말이지. 남자는 격하게 반항했지만 청년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손톱 밑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한 청년은 남자의 손톱 밑으로 바늘을 박아 넣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바늘은 남자의 손톱 밑에 깊숙이 박혔다. 청년은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바늘 몇 개를 집어들었다. 바늘이 19개나 남았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칼집도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하고. 청년은 콧노래를 부르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사장이 철문을 열어준 건 5시간이 지난 뒤였다. 의자에 묶인 남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지 엉망이 된 상태로 움찔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청년은 스탬프로 그런 남자의 귀를 찝어대고 있었다. 하고 있는 줄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구만. 가끔 너 같은 놈들이 있지. 적당한 때가 되면 바로 악마가 되는 놈들. 솔직히 말해주는데 난 그런 놈들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 쓸모가 많거든.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녀석들 따라가. 이제부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방 안으로 덩치 좋은 사내 둘이 들어와 청년을 안내했다. 방을 나선 청년이 사내들에게 물었다. 혹시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도 제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닌 주먹질이었다. 청년이 쓰러지자 사내 둘은 거칠게 청년을 이렇게 세우더니 옆방으로 들어가 청년을 의자에 묶었다. 그리곤 청년의 입으로 재갈을 물리고서 발버둥치는 청년을 두고 방을 나갔다.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거의 한나절 동안 방 안에 묶여 있었다.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사장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얘기해줘야겠구만. 니놈 덕분에 돈은 잘 받아냈어. 물론 약속대로 니놈 빚은 없는 셈 쳐주지. 빚이 사라졌다는 말에 청년은 안도했지만 자신이 왜 묶여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이 말을 이었다. 네가 여기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간단해. 어제 돈 받아내면서 그놈이랑도 거래를 했거든. 얼마를 지불하건 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녀석이 있을 테니 말이야. 그때 철문 안으로 온몸에다 붕대를 감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옆방에 묶여 청년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던 그 남자였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돈만 있다면 사람 목숨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이 남자는 네 목숨을 샀어. 물론 네가 죽으면 네 몸뚱아리는 우리 거다.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남자만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
철문을 닫았다. 이봐. 팔아치울 만한 거는 안 상하게 조심하고. 사장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자 남자는 쩔뚝거리며 청년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고통만이 담겨있던 눈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오로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망치를 집어 높게 들어 올리고는 청년의 앞에 섰다. 청년은 빚을 면제받은 줄 알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다. 청년의 절망 어린 눈빛에도 남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다. 그리고 이내 바늘을 집어들었다. 한적한 강가에 도착한 우린 낚시 장비들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법 늦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그런지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난 낚싯대를 펴놓고 의자에 앉아 친구를 보며 말했다. 여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또 헛땅치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 말에 친구는 걱정 말라는 듯 대답했다. 정말 기막힌 포인트라니까. 내가 여기 찾느라 얼마나 발품 팔았는데. 한번 믿어봐. 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보며 맥주를 꺼냈다. 저 말에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이지만 아직도 그리 믿음직하지 못하다. 멀리까지 달려오게 된 보람이 있길 바라며 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야, 잠깐 일어나봐. 저기 누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은데? 꼬박거리며 졸고 있던 난 친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한 중년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약간 주저하다 우리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끈 같은 거 있으시면 빌릴 수 있을까요? 난 천천히 남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남자는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옷 역시 여기저기 흙이 묻어 더러워져 있었다. 낚싯줄이라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내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낚싯줄을 받아들었다. 그리곤 서둘러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난 친구를 보고 말했다. 네가 보기엔 어때? 좀 이상한 것 같지? 내 말에 친구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확실히 옷차림도 낚시하러 나온 사람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더러워져 있었어. 게다가 끈을 달라는 것도 이상하고. 친구는 잠깐 고민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보내긴 좀 찜찜한데 일단 몰래 한번 따라가 볼까? 남자가 사라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내 친구를 뒤따라 나 또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 남잔 불빛 하나 없는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 작은 공터에 서 있었다. 난 낙엽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무 뒤쪽으로 숨었다. 그리곤 숨을 죽이며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 있는 남자 앞으로 어떤 중년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가만히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야, 무슨 상황이야? 저 남자가 여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친구는 쓰러진 여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저 여자 이미 죽었어.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쓰던 그때 다시금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겠네. 난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뭔데? 저 남자 살인범이야?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 저 두 사람 부부인가 봐. 여기 자살하러 온 거야. 친구의 말에 남자와 쓰러진 여자 뒤쪽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엔 올가미 2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멀쩡한 건 한쪽 올가미뿐, 다른 하나의 올가미는 끊어져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두 사람 같이 자살하려고 했나 봐. 동시에 목을 매달았는데 죽기 직전에 남편 올가미가 끊어진 거지. 부인이 죽었다는 걸 확인한 남자는 저렇게 시신을 바닥에 내려주고 자신도 다시 죽을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목을 맬 만한 튼튼한 쇠줄을 찾아다닌 거고.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는 나무에다 낚싯줄을 매달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는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에? 그냥 죽으면 섭하지. 시작해볼까? 친구는 신난다는 표정으로 남자에게 날아가 남자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막 목을 매려던 남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 경계를 일으키듯 바닥에 쓰러져 꿈틀대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무렇지 않은 듯 벌떡 일어서더니 내게 손을 흔들었다. 성공했다. 엄청 쉽네. 저, 칼 줘봐. 난 남자를 향해, 아니 친구를 향해 칼을 던졌다. 능숙하게 칼을 잡아든 친구는 칼을 단단히 잡고서 힘차게 자신의 몸을 찔렀다. 1번, 2번, 3번. 찌를 때마다 주변은 피로 물들어갔고 친구의 눈빛은 탁해졌다. 몇 번씩이나 봤던 광경이지만 늘상 놀랍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와, 12번이나 찔렀어. 엄청 질긴 놈이네. 한 번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무너진 남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말했다. 잠시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던 친구는 내게 다가오며 이어서 말했다. 넌 진짜 친구 잘 둔 거다. 어디서 이런 환상적인 쇼를 보겠어. 난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다 내가 귀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너야말로 친구 잘 둔 거야. 나 없었으면 외로워서 어떡할 뻔했어. 고등학교 때 자살한 놈이 아직까지 사람이랑 같이 놀러 다니잖아. 아니, 너처럼 복받은 귀신이 어딨어. 친구는 어깨를 으쓱거리곤 말을 돌렸다. 어쨌거나 내 말이 맞지? 이만큼 좋은 곳 찾기 힘들다니까. 인적 드물고 간간히 한두 명만 낚시하러 오는 정도라 자살쇼 하기 딱 좋아. 대충 있다가 혼자 온 낚시꾼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타겟이 되는 거지. 앞으로 자주 오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앞집에 사는 민정은 참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그녀가 날 돌봐주기도 했을 거다. 그녀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결혼하기 전 신부를 축하하는 여자들의 파티인 브라이들 샤워 준비를 도와주라며 그의 집으로 날 보냈다. 엄마도 참, 내가 남자들이랑 자주 어울리니까 여성스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날 보낸 것 같은데 난 사실 완전히 반대였다. 그리고 파티가 열린 날, 민정과 예비 신랑인 태욱이 피의에 서약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먼저 죽는 사람이 남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지. 민정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루비 반지를 돌리며 내게 말해주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혼하고 재혼하면 어떡해. 아니야. 절대 그럴 일은 없을걸? 그와 난 영원한 소울메이트거든. 민정은 자신했다. 21살인 내 시선에 26살이나 먹은 민정은 아직 나보다 어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민정은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말투로 예비 신랑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다. 태욱이 이거 좋아하겠다. 태욱이 지금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들. 그런 민정의 순수한 말을 듣고 있자니 소울메이트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까지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것만 같았다. 민정의 친구까지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은 뒤 깨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물론 죽고 나면 기억은 흐릿해져. 그래서 피해 사역을 하는 거지. 그래야 기억할 수 있거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데려와?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 내가 물었다. 글쎄, 날개가 생긴 걸로 믿고 싶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망상인가 싶지만 민정의 말엔 사람의 이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난 민정과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린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내가 일찍 철이 든 건가? 사람들이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당시에 난 대학생이었지만 부모님과 살고 있어 굳이 일을 하지 않았었고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았었다. 그래서 당시에 난 민정이 드레스 피팅이나 케이크 테이스팅 같은 결혼식 준비 과정을 도와주게 되었다. 민정은 앞으로 열리게 될 결혼식이 긴장되지도 않는지 마냥 즐거워하기만 했다. 그저 백마탄 왕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최대한 빠르게 결혼을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다 난 조금씩 태욱을 향한 민정의 헌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욱 역시 민정이 그러하듯 그녀에게 미쳐 있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세상은 더 밝고 따뜻한 곳이었다. 내 심장 위로 마시멜로가 녹아드는 기분이랄까? 6개월 뒤 드디어 결혼식이 찾아왔다. 결혼식은 거창하지도 약소하지도 않았다. 민정과 태욱은 가장 행복한 날을 원하는 하객들을 정확히 부른 것 같았다. 한 명이 더 오지도 덜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의 결혼식에 함께할 수 있어 참 영광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날은 오지 않았다. 모든 신부가 그러하듯 그녀 역시 조금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결혼식장엔 웅성거림과 동요가 퍼져 있었다. 신랑 태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태욱이 오지 않는다는 건 민정의 사전에 없었으므로 그녀의 미소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민정이 불안해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들러리를 선 민정의 절친이자 고등학교 동창 2명이 태욱의 행방을 확인하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욱의 부모님은 결혼식장에 있었다. 민정의 절친 둘은 태욱의 부모에게 둘째 아들이 태욱을 태워서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끔찍한 뉴스에 모든 사람이 민정을 다독이며 연약한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려 했지만 이미 민정의 심장은 산산이 조각나고 갈갈이 찢겨졌다. 그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둘째 아들이 몰던 스포츠카는 빨간불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했다. 차가 멈췄을 때 보조석에 타고 있던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상태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태욱의 동생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남은 평생을 사지마비 상태로 보내야 했다. 살아남은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작하지도 못한 결혼식이 끝난 뒤 태욱의 아버지는 신혼집으로 사게 된 집을 처분했고 다시금 민정은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다. 나와 친구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민정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민정은 텅 비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정도로 심장이 바스러지는 극한의 슬픔은 난생 처음 봤다. 그리고 민정은 웨딩드레스를 아직도 입고 있다. 드레스를 벗는 걸 거부하고 있다. 민정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창가에 앉아서 태욱을 기다렸고 어둑한 밤이 되면 그리움에 사무쳐 울었다. 날마다 그렇게 보냈다. 민정은 저편에서 곧 태욱이 깨어나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았다. 태욱이 턱시도를 입고 사망했으니 자신도 그에 맞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다. 민정의 부모님은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만 웨딩드레스를 벗으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태욱이 올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드레스를 보관하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설득했지만 민정은 우리들이 허상의 태욱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드레스를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그 슬픔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민정은 그날부터 드레스를 입고 생활했으며 드레스를 입은 채 잠이 들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씻을 때도 드레스를 입고 씻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의 드레스는 물기가 묻어있어 축축했다. 하지만 따뜻한 드라이로 말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 외의 것들이 문제였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드레스의 장식과 실크가 더럽게 해지고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여전히 민정은 드레스 벗기를 거부했다. 만약 드레스를 벗게 된다면 민정을 찾아온 태욱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로 믿었다. 일주일에 3번씩 상담 치료를 받는 민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민정의 슬픔과 트라우마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의 정신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민정은 언젠가부터 태욱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우리에게 태욱이가 근처까지 왔다며 그가 느껴진다고 했다. 날개를 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을 나는 게 힘이 들어 오래 걸린 거라면서. 어느 날 아침 민정이 사라졌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찾아냈다. 집 뒤편 수풀에 있는 민정의 더러운 웨딩드레스였다. 근데 그 웨딩드레스는 등 부분에 커다란 구멍 2개가 난 것이 마치 날개 구멍처럼 보였다. 드레스를 찾은 뒤 민정을 아꼈던 모두니까 안도했다. 드레스를 보게 된 민정의 부모님은 태욱이가 민정을 데리러 왔다고 그렇게 믿었다. 민정의 죽음은 반갑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정은 천사 그 자체였으니까. 인간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날개를 펴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례식을 열었고 우리 모두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그녀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일까? 혹은 믿지 못하는 사람일까? 나에겐 애초에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쓴웃음만 나온다. 난 지난 시간 민정을 곁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었다. 때문에 욕조에 죽어있는 민정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나였다. 민정의 시신을 숨기고 처리하는 게 살면서 했던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드레스를 개조하는 건 소름 끼치게 만족스러웠다. 그녀도 자신을 천국으로 보낸 것처럼 꾸민 것에 만족할 거다. 비참한 자살보다는 로맨스를 끼얹은 죽음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아침을 깨운 건 아내의 전화였다. 아내의 목소린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당신 돈 붙였어? 안부는 차치하더라도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는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무슨 돈? 무슨 돈이긴. 생활비 말하는 거잖아. 아내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아, 맞다. 벌써 생활비를 보낼 때가 되었던가? 기러기 아빠의 한 달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아내와 2딸은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일본의 음식과 사고방식에 적응하지 못했던 와이프는 아이들의 교육을 핑계로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로 난 이 차가운 다다미 방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미안. 내가 금방 보내줄게. 주급이 아직 안 나왔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아내의 전화를 받을 때면 잔뜩 움츠리는 내 모습이 매우 처량해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버리고 돈 벌어가는 기계로 돈이라는 젖줄만 연결한 채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말이다. 난 항상 감정에 굶주려 있다. 남자의 인생이 그리 그러하지만 서러울 때 서럽다고 말하지 못하고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웃고 싶어도 즐겁지 않은 이런 인생 말이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런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럼 지금 나오는 대로 보내. 오늘 민영이 수련회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제때 못 내면 애가 기죽잖아.
그래, 내가 보내줄게. 애들은 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딸의 전화를 받은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이곳에서 일주일씩 보내다 다시 돌아가곤 했지만 그마저도 2년 전부터는 공부를 핑계로 오지 않게 됐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정말로 혼자인 것이다. 눈을 감고 있고 싶었다. 자는 동안은 정말 죽은 듯 그런 감정의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간만이 내게 허용된 아주 적은 안식이었고 그것마저 없다면 아마도 난 무서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눈을 더 감고 있지 못했다. 시계를 보고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맙소사, 출근 시간이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여기가 한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상사에게 전화가 날아들었겠지만 일본은 달랐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다가 골물대로 골무면 그때 폭탄을 터뜨리듯 한 방에 끝장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테마에다. 문을 나서려는데 택배기사가 날 붙잡고 늘어졌다. 그건 묵직한 물건이 든 상자였는데 발신자를 볼 새도 없이 정신이 없는 탓에 대충 사인만 해주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은 언제나 북적인다. JR 노선은 언제나 많은 인파로 붐볐다. 사람들은 지하철이라는 생물의 부속물인 듯 제각기 바삐 움직였다. 열차를 타려고 바삐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남자를 실수로 밀쳤다. 그는 뒤로 발라당 넘어갔고 나는 그를 부축하려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내 팔을 밀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습관적으로 스미마생이란 말과 함께 자신을 밀친 나를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제 갈 길을 나섰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 이곳의 풍습. 쉽게 적응되지 않았다.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꼴이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살아가는 내 처지와 다르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술 한잔 걸치며 서로가 짊어진 명예를 어루만져 주었을 테지만 이곳은 그런 문화가 없었다. 그런 점이 나를 더욱더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본 땅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니면 시집을 갈 때까지? 그래,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내 도움이 가족들에게 필요 없어질 때까지 난 기계처럼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뒷바라지하면 그걸로 내 할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자유로워지겠지. 공장은 내가 없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일하는 4번 용광로에서 직장 동료 마스자카가 바삐 버튼들을 눌러대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40대 남성이었고 센다이 출신이다. 그리고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다 쓰나미로 인해 가족들을 다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마스자카, 미안해.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나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면서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새 나 역시 노예가 돼버린지도 모르겠다. 괜찮아. 줘. 다음엔 내가 늦잠을 자지 뭐. 마스 작가는 나에게 내 이름의 조시성을 따서 조 라고 불렀었다. 마스 작가는 호탕하게 웃고는 인수인계를 해주었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자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관리실을 나섰다. 아마 힘내라는 표현인 듯 했다. 쳇바퀴 굴러가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 용광로 관리실엔 빨갛고 노랗고 파란 버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내가 맡은 일은 이 버튼들을 하루 종일 눌러대며 용광로를 관리하는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찬 샘물을 식히고 끓이고 또 식히고 또 끓이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는 끝이 난다. 정신을 놓으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중압감조차 가볍게 느껴진다. 관리실은 비좁다. 나만의 공간이자 발 뻗기도 힘든 협소한 곳이었다. 점심을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무척이나 바쁜 날엔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입사 초기 때 그런 날이 있을 때면 아내와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내 전화를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하루 정도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렇게 사람은 적응이 빠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돼버린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이르고 그럼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낯설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다. 이제 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낯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낯설고 웃는 것이 낯설고 우는 것이 낯설다. 어쩌면 난 산송장이나 다름없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기계라든가 이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리실의 문이 열리고 마스 작가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밥 먹는 신용을 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나 보다.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 먹을 때 그나마 대화들이 조금은 오가곤 한다. 말 많기로 유명한 히토미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나와 마스 작가는 거의 듣는 쪽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체로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투성인지라 맞장구로 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역사서에서나 나올 법한 천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있잖아, 15년 전인가? 3번 용광로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있어? 히토미가 끔찍한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3번 용광로? 글쎄, 나랑 조는 여기 입사한 지 10년도 안 됐어. 마스 작가가 통새우를 씹어대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있는 나베 요리에만 관심 있는 듯 했다. 들어봐. 3번 용광로 관리하던 어떤 사람이 끓인 샘물을 다 부어낸 줄 알고 용광로 위로 올라간 모양이야. 그런데 쇳물이 조금 남아있었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버튼식이 아니라 당기는 레버식이라 용광로 위에서 레버를 힘들게 당겼지. 그러면 용광로 닫개가 열리고 남은 샘물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레버를 당기다가 중심을 잃었었나 봐. 그래서 그 나무 샘물 위로 추락했는데 그래서 먹는 것에 신경이 팔려있던 마스 작가가 어느새 히토미를 재촉하고 있었다. 샘물이 많았으면 그대로 다 녹아버렸겠지. 그런데 샘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더 끔찍했어. 그때 하반신이 샘물에 녹아 사라지고 장기들이 쏟아졌어. 그리고 뒤에 인체의 장기들이 연료가 돼버려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어. 하반신은 용광로에 녹아 사라지고 상반신은 숫더미가 돼버렸나봐.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내가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소리내어 웃었다. 신고는 했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해지면 이성적이게 되는 법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샘물로 뛰어들겠어? 그녀는 내 의중을 읽었는지 묻지도 않은 말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야? 마스 작가는 잔뜩 표정을 찌푸린 채 물었다. 미안. 식욕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였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어? 어제 말이야, 마나부 씨가 사직서를 냈어. 미나토 마나부. 학창시절 스모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던 그는 그런 과거에 걸맞게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다. 하지만 성격은 부드러웠고 입가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낙천적인 성격 탓에 화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고 회사에 어떠한 불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마나부 씨가 왜? 마나부 씨가 3번 용광로 관리자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실소를 터뜨리면서 말했다. 이봐, 이 친구들 진짜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3번 용광로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생각해봐. 너희가 입사한 후로도 5번은 더 바뀌었을걸? 히토미의 말은 사실이었다. 마나부 씨는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웃되어 3번 용광로로 편입된 사람이었고 그 전에도 이상하리 많지 3번 용광로에는 신입들이 아닌 경력자들이 편입되곤 했다. 대체로 그들은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웃되어 오는 편이었는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곤 했다. 그래? 넌 관심 없어서 몰랐네. 마스 작가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음에도 그간 우리들은 왜 신경조차 쓰지 못했을까? 분명 이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일본인들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 사람들이 왜 사직했겠어? 제철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마나부 씨가 사직서 낼 때 사장에게 한 말을 요시다가 우연히 듣고 난 뒤부터 시작했어. 요시다 말을 빌리자면 마나부 씨가 사색이 돼가지고 사장실에 찾아가서 사직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대.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합니다. 여기서 일하다간 그 사람 꼴이 되고 말 거예요. 밤마다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서는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뭐가 나타나는데? 마스 작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뭐겠어? 귀신이지. 15년 전에 3번 용광로에서 죽은 사람 말이야. 히토미가 말하자 마스 작가가 피식 웃었다. 이봐 히토미,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무튼 링이나 주원 같은 영화가
괜히 이상한 걸 퍼뜨렸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요시다 그 녀석 허풍쟁이로 유명하잖아. 요시다는 사장의 비서직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다. 마스자카의 말대로 그는 허풍을 잘 떨었었는데 아마 그건 그가 전직 소설가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워낙 이야기 지어내는데 소질이 있는지라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 같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서 사내에서 그의 별명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거짓말쟁이였다. 몰라.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이 낸 공문이야. 이번엔 3번 용광로 관리자를 우리 사원 중에서 뽑을 모양이던데. 히토미가 한 말에 방금까지 히토미를 비웃던 마스자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히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깔깔거렸다. 하지만 마스자카의 걱정은 기우였는지도 모른다. 3번 용광로의 차기 관리자는 내가 당첨돼버렸으니 말이다. 사장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관리실에 찾아와 거의 통보식으로 말했다. 자네 요즘 출근이 늦잖아? 3번 관리실은 여기보다 좀 덜 머니까 자네가 하는 게 어때? 임원들 입에서도 자네에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말이야.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3번 용광로 관리실 열쇠를 나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마스 작가가 짐을 잔뜩 들고는 관리실로 찾아왔다. 내가 4번 용광로 관리실을 맡게 됐어. 아마 내 관리실에는 신입이 들어올 모양이야. 미안해, 조.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난 작은 짐꾸러미를 챙겨 3번 용광로의 관리실로 향했다. 3번 용광로는 4번 관리실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공장 외곽에 있다 보니 날씨가 환할 때도 그곳엔 볕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3번 관리실에 다다르자 어쩐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용광로는 어느 용광로와 다르지 않았고 관리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히토미가 말했듯 용광로 위로 구식 레버가 여전히 달려있는 것은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었다. 저기에서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밑에서 끓어오르는 화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기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지경인데 상상조차 하기 싫어졌다. 관리실에 들어와서 내 짐을 풀기 시작했다. 4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퇴근까지의 근무도 대체로 순조로웠다. 용광로는 아무 이상 없이 샘물을 끓여냈고 또 비워냈다. 식힌 샘물은 라인을 따라 이동했고 다시 용광로에다 샘물이 채워지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용광로 닫개를 여는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파란색 버튼은 아무리 눌러대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단순한 LED 문제라 생각했지만 용광로에서 샘물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표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구식 레버가 눈에 들어왔다. 구식 레버를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점심시간에 히토미가 말했던 내용이 갑자기 내리를 스쳤다. 찝찝했지만 올라가야 할 터였다. 안전장비를 갖춘 채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사다리는 녹이 슬어 눅눅했다. 옆으로는 용광로의 열기가 뺨에 전해졌는데 오히려 열기 때문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다리에 다 올라서자 철제 난간이 이어졌다. 멀리서 불그스름하게 끌어대는 용광로의 윗부분이 악마의 아기처럼 보였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곤 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구식 레버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자 비로소 난 용광로 위에 서 있었다. 이대로 난간이 무너진다면 난 용광로에서 떨어질 테지만 난간에 안전고리를 맨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구식 레버는 상당히 묵직했다. 아래로 당기는 방식으로 닫개를 여는 것이었는데 자꾸 뭐에 걸린 듯 틱틱거리기만 할 뿐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러지? 완력을 다해서 아래로 당기려는데 그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전을 때렸다. 도와줘. 나는 귀를 의심했다. 소리는 용광로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용광로의 샘물은 반쯤 열린 닫개를 비집고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샘물이 빠져나갈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도와줘. 샘물이 용광로의 반을 빠져나가자 믿을 수 없는 것이 용광로 바닥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미친 듯 끓어오르는 샘물 사이로 주황빛으로 불타오르는 형상이 꾸물꾸물 움직이며 용광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개의 팔로 용광로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는데 전설 속에 나오는 셀러맨더가 실존한다면 딱 그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단지 뒷다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벽을 기어오르던 그건 미끄러졌다 오르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용광로를 끝까지 오르지는 못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입을 들썩거릴 때마다 참기 힘든 열기가 끼쳤다. 하지만 그것은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는 이성을 잃었다. 용광로 끝에 있는 구식 막대를 집었다. 쇳물이 잘 녹지 않을 때 휘젓던 용도로 쓰던 막대였다. 방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막대를 용광로 안으로 들이밀어 넣었다. 그것은 내가 내려준 막대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막대를 타고 오를수록 참을 수 없는 열기가 더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막대를 놓을 수가 없었다. 가족을 향한 그의 집념이 나와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귀신이든 환상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것이 막대를 어느 정도 타고 기어오르자 불길에 가려져 있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눈물은 용암처럼 붉고 뜨거웠다. 열기가 너무 심해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것이 거의 끝까지 올라왔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멀어져 가는 의식 끝에서 마스 작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다. 난 눈을 떴을 때 산의 응급처치실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내 곁으로 마스 작가가 졸고 있었다. 마스 작가는 내 뒤척임에 졸음이 달아났는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조.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죽을 뻔했어. 아니, 거긴 도대체 왜 올라갔어? 닫개가 안 열려서 레버로 열려고. 무슨 소리야? 거기 레버는 없어.
자네가 안전고리를 맨 채 난간에 매달려 있었잖아. 난 그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네를 구했다고. 아마 더 있었다간 자네는 공중에 뜬 채 불이 붙었을 거라고. 마스 작가가 눈시울을 붉히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두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아무튼 다행이야. 아, 그리고 윗산에서 3번 용광로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번에 제대로 폐쇄를 논의할 거래. 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마스 작가의 행동을 곱씹었다. 아마 손에 감겨있던 붕대는 화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나를 구하다 화상을 입었고 내가 걱정되어 눈시울을 붉혔단 말인가. 어쩌면 내가 이 일본이라는 곳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문화 타테마에 편승해 사람의 진심을 곱게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호의마저 왜곡시키려 들었는지도 모른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의 목소리는 아침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간만에 들어보는 안부 인사였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인사에 나는 무척이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힘들 게 뭐가 있어. 매일 하던 일인걸.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우리 때문에 힘들게 힘내주고 있는데 미안해. 아내의 그 말을 듣는데 뜨거운 것이 보르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훔쳐낼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흘려내보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건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난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에게 속상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 여보. 민선이 민영이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네. 잠시만. 이윽고 그리웠던 딸들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잘 계시죠? 우리 큰딸 잘 있지? 필요한 건 없고? 우린 괜찮아요. 그보다 아빠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우리가 선물 보냈는데 아직 안 갔어요? 난 그제서야 아침에 택배 기사와 마주쳤던 사실이 떠올랐다. 신발장 근처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발신자명으로 딸들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박스를 개봉했다. 혹시나 내용물이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자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앨범 하나가 드러났다. 앨범을 열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5년간 아내와 딸아이들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척 사진 속 세 사람들 사이에는 한 사람분의 공간이 존재했다. 마침 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광로 귀신의 그 말이 떠오른 건 왜였을까? 아마 내가 이곳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용광로 귀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후련하다. 앞으로의 삶이 더 고달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듯 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